왜 나는 두 손 다 튼튼하게 해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가만, 그런데 지금 고기가 날 데리고 가는 건가? 아니면 내가 고기를 데리고 가는 건가? 노인은 있는 힘을 다해서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작사를 내리쳤다. 저놈이 내 고기살을 40파운드는 좋게 가져가 버렸어. 아까 40파운드의 고기를 잃었으니 배도 그만큼 가볍게 달리고 있고 말이야. 그러나 인간은 이 정도 일에 지지 않아. 인간은 파멸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어. 그 다음 꿈에는 길게 뻗은 황금빛 해안이 나타났다. 초저녁 무렵 해변에 첫 번째 사자가 내려오자 다른 사자들이 뒤따라 나타났다. 해안에서 앞바닥 쪽으로 저녁 미풍이 불고 있는데 노인은 닻을 내린 뱃머리에 턱을 괴고 더 많은 사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즐거워하고 있었다. 달이 뜬 지도 꽤 오래되었건만 노인은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 고기는 쉬지 않고 낚싯줄을 끌고 가고 있었고 배는 구름의 터널 속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갑자기 노인의 오른쪽 주먹이 얼굴을 쳐서 노인은 눈을 떴다. 오른손이 뜨겁게 타는 것처럼 아파왔고 줄이 풀려나가고 있었다. 왼손엔 아무런 감각도 없었다. 그는 오른손으로 줄을 힘껏 당겼으나 그래도 줄은 급속도로 풀려나갔다. 그는 드디어 왼손으로 줄을 찾아서 잡아당겼다. 그러자 등과 왼손이 따갑고 얼얼해졌다. 왼손이 낚싯줄을 도맡아 끌다시피 한 까닭에 금방 심한 상처를 입고 말았던 것이다. 노인은 낚싯줄 사리를 돌아다 보았다. 거침없이 풀려나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고기가 바다를 가르며 뛰어올랐다가 무겁게 떨어졌다. 그러더니 연달아 뛰어오르기 시작했고 줄은 계속해서 빠르게 풀려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계속 빠른 속도로 끌려가고 있었다. 노인은 줄이 팽팽해지도록 바싹 당기고 풀려나가면 또 팽팽히 잡아 당기곤 했다. 그는 엉겁결에 뱃머리 근처까지 끌려가 있었으므로 돌고래 살점에 얼굴을 처박은 채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드디어 기다리던 일이 일어났군. 그러니 이제는 모든 일을 침착하게 받아들여야지. 낚싯줄 값을 치르게 해야 해. 낚싯줄 값을 치르게 해야 하고 말고. 노인은 고기가 뛰어오르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 그저 바닷물이 갈라지고 솟아올랐던 고기가 떨어질 때마다 물이 철썩 튀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었다. 낚싯줄이 하도 빨리 풀리는 바람에 손을 심하게 베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언제나 일어나게 마련이라고 말해왔던 터라 낚싯줄이 미끄러져 나가거나 손가락을 베이는 일이 없도록 굳은 살 박인 곳으로 줄을 쥐려고 애를 썼다. 지금 소년이 같이 있었다면 낚싯줄 사리를 적셔 주었을 텐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 그 아이가 여기 있었으면, 그 애만 여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낚싯줄은 계속해서 풀려나갔지만 이제는 그 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노인은 고기가 조금이라도 더 여유 있게 줄을 끌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널빤지에서 머리를 들 수 있었고 또 볼을 쳐박고 있던 생선 살점에서도 얼굴을 들어 올릴 수 있었다. 그는 무릎을 세우고는 천천히 일어섰다. 조금씩 줄을 풀어주고는 있었지만 속도를 줄여나갔다. 그는 낚싯줄 사리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서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사리를 발로 더듬어 찾았다. 낚싯줄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었다. 이제 저 고기는 새로 물속으로 풀려나간 낚싯줄들이 물에서 받는 마찰까지 견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옳지. 이제 저 고기가 10대번은 더 뛰어올라 공기 주머니에 공기가 잔뜩 들어갔을 테니 내가 끌어올리지 못한 만큼 깊이 내려가서 죽을 염려는 없어진 셈이다. 곧 녀석이 주위를 돌기 시작하면 그때 놈을 좀 다뤄봐야지. 그런데 왜 그렇게 갑자기 뛰어올랐을까? 배가 고파서 갑자기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것일까? 아니면 죽음의 암흑 속에서 뭔가를 보고 놀란 걸까? 아마 갑자기 무서워졌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렇게도 침착하고 당당했던 녀석이었는데 겁도 없고 자신만만해 보였는데 이상한 일이다. 이봐 늙은이, 자네나 무서워 말고 자신을 갖는 게 좋겠어. 자넨 다시 고기를 소나기에 넣고 있다곤 하지만 지금도 줄을 당길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나 곧 돌게 될 거야. 노인은 중얼거렸다. 노인은 다시 왼손과 양어깨로 줄을 붙잡았다. 그리고 엎드려 오른손으로 바닷물을 떠서 돌고래 살점이 짓이겨진 얼굴을 씻어냈다. 만약이라도 그것 때문에 구역질이 나서 토하게 되면 힘이 빠질 것 같아서 두려웠던 것이다. 얼굴을 씻고 나자 이번엔 배전 너머로 오른손을 물속에 담그고 씻었다. 해가 뜨기 전이었다. 노인은 먼동이 트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소금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다. 고기가 동쪽으로 향하고 있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것은 고기가 지쳐서 조류를 따라 가고 있다는 것을 뜻했다. 곧 회전을 안 할 수 없겠지. 그때 가면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노인은 오른손을 물속에서 꺼내 바라보았다. 대단치 않군. 사나이가 이 정도 아픈 게 뭐 그리 문제인가. 그는 새로 생긴 상처에 낚싯줄이 닿지 않게 조심하면서 다시 줄을 고쳐쥐고는 고기 무게를 다른 쪽으로 옮겼다. 그리고는 왼손을 반대편 배전으로 내밀어 물에 담갔다. 네가 하찮은 일로 다친 건 아니니 그만하면 잘한 거야. 하지만 네가 어디 갔는지 종종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야. 하고 노인은 자기의 왼손을 향해 말했다. 왜 나는 두 손 다 튼튼하게 해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노인은 생각했다. 물론 그동안 오른손만 주로 써서 왼손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한 내 잘못도 있겠지. 그러나 배울 기회란 얼마든지 있었던 게 아닌가. 만약 다시 한번 쥐가 난다면 왼손이 낚싯줄에 끊겨버리도록 놔둘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머리가 맑지 않으니 돌고래 고기를 좀 더 먹어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먹을 수가 없어. 괜히 몇 점 더 먹었다가 구톨하느라 기운을 빼는 것보단 머리가 좀 멍한 편이 차라리 나을 거야. 게다가 얼굴을 그 속에 처박기까지 했으니 지금 와서 고깃점을 먹는다고 해도 토해낼 게 틀림없어. 상할 때까지 그저 비상용으로 놓아두자. 이제 양분을 취해서 힘을 얻긴 너무 늦었어. 이런 내 정신도 참. 한 마리 남은 저 날치를 먹으면 될 것 아닌가. 노인은 날치를 보았다. 날치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끔 깨끗하게 요리되어 있었다. 노인은 그것을 왼손으로 집은 뒤 뼈를 조심스레 씹으며 꼬리까지 죄다 먹어버렸다. 날치는 어떤 다른 고기보다도 영양이 풍부해. 적어도 나한테 필요한 힘을 얻기는 충분하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다. 맴돌려면 맴돌고 싸움을 걸어오려면 걸으라고. 노인이 바다로 나온 후 세 번째 아침 해가 솟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고기가 돌기 시작했다. 낚싯줄의 기울기만으로는 고기가 돌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 수가 없었다. 그런 움직임이 낚싯줄을 기울게 하기엔 아직 일렀던 것이다. 그는 고기가 낚싯줄을 끄는 힘이 약간 약해진 것을 느끼고 오른손으로 가만히 줄을 당기기 시작했다. 지금껏 그래온 것처럼 줄은 팽팽해졌다. 그러나 금방 끊어질 듯한 정도로까지 당기자 조금씩 줄이 끌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양 어깨와 머리를 줄 밑으로 뺀 뒤 꾸준히 그리고 가만히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는 두 손을 앞뒤로 휘두르는 동작을 취하면서 몸과 두 다리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줄을 많이 끌어당기려고 애를 썼다. 그의 늙은 다리와 어깨를 끌어당기는 축으로 삼았다. 크게 회전을 하는군. 어쨌든 저 녀석이 지금 돌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낚시줄을 힘껏 잡고 있어야겠지.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으면 한 바퀴 돌 때마다 거리가 점점 짧아질 때고 아마 1시간쯤 후엔 고기를 볼 수 있게 될 거야. 저항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해서 고기를 죽여야 해. 그러나 고기는 느릿느릿 여전히 돌고 있었고 그렇게 2시간이 지나자 노인은 땀으로 흠뻑 젖어 격심한 피로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나 회전하는 거리가 아까보다 훨씬 줄어들었고 낚싯줄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지는 것을 보아 고기가 헤엄치면서 점점 더 떠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시간 전부터 노인은 눈앞에 검은 반점이 어른거리는 것을 느꼈다. 땀이 흘러들어 눈이 따가웠다. 이마에 난 상처도 자꾸 쓰라렸다.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검은 반점 따위는 무섭지 않았다. 그가 줄을 당기느라 애를 쓸 때면 을에 나타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벌써 2번이나 아찔한 현기증을 느낀 터여서 걱정이 되었다. 이런 고기에게 패배해서 그냥 죽을 수는 없어. 하나님, 제발 제 육체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기도문과 성모경을 100번 외우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하겠지만요. 지금은 외운 것으로 해두자. 틀림없이 나중에 외울 테니까. 바로 그때 두 손으로 잡고 있던 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 느낌은 날카롭고 뻐근하고 뚜렷했다. 녀석은 지금 철사로 된 목줄을 그 창날 같은 주둥이로 치고 있을 거야. 그것은 언젠가는 오고 말 일이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되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고기가 갑자기 뛰어오를지도 모른다. 이제 저 스스로 도는 걸 계속하도록 그냥 놓아두는 것이 나을 것이다. 공기를 채우기 위해서 뛰어오를 필요도 있었겠지만 뛰어오를 때마다 낚시에 찔린 상처가 크게 벌어져서 어느 순간에 낚시를 빼 던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뛰지 마라, 고기야. 제발 뛰지 마라. 고기는 대여섯 번이나 더 철사를 쳤다. 그리고 고기가 머리를 흔들어댈 때마다 놓이는 줄을 조금씩 풀어주었다. 고기의 고통을 이 정도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나의 고통은 문제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고통을 억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고기는 여기에서 조금만 더 고통스러우면 미쳐버릴 것이다. 잠시 후 고기는 철사에 목줄을 후려치던 것을 멈추고 다시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노인도 쉬지 않고 줄곧 줄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정신이 아찔해지며 현기증이 나는 것을 느꼈다. 왼손으로 바닷물을 퍼서 머리를 적셨다. 그리고 물을 좀 더 떠서 목덜미를 문질렀다. 그래도 쥐는 안 나니까 괜찮아. 곧 고기가 올라올지도 모른다. 물론 난 견딜 수 있어. 아니, 견뎌야만 해. 당연한 일이지. 노인이 중얼거렸다. 그는 뱃머리에 몸을 의지하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줄을 등에서 내렸다. 고기가 원주의 먼 쪽을 돌 때는 자기도 좀 쉬고 가까이에서 돌 때는 다시 힘을 내서 싸워보자는 계산이었다. 전에는 이렇게 피로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무역풍이 부는구나. 이 바람이 불면 고기를 끌어들이기에 유리하다. 나에겐 절실히 필요한 바람이야. 다음에 회전을 하려고 고기가 헤엄쳐 나가면 그때 쉬어야지. 그래도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 두세 번만 더 돌고 나면 잡히겠지. 노인의 밀짚 모자는 뒤통수에 걸려 있었다. 노인은 고기가 회전하는 것을 감지하자 다시 줄을 끌어당기면서 뱃머리에 주저앉았다. 고기야, 너는 지금 힘차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지만 굽이 돌 때 내 너를 잡으마. 그는 각오를 단단히 했다. 파도가 꽤 높이 일고 있었다. 그것은 좋은 날씨를 예고하는 미풍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려면 이 바람이 꼭 필요했다. 서남쪽으로 저어가기만 하면 된다. 사나이가 바다에서 길을 잃을 리는 없어. 게다가 육지는 아주 기다란 섬이니까. 그가 그 문제의 고기를 처음 본 것은 세 번째 회전 때였다.
처음에는 배 밑을 한참 동안 지나가는 검은 그림자가 눈에 띄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노인은 도저히 그 길이를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야, 저렇게 클 리가 있나. 그러나 고기는 그 그림자만큼 컸다. 회전을 마친 후 고기는 배에서 겨우 30야드 떨어진 물 위로 떠올랐었다. 그때 노인은 물 밖으로 나온 고기의 꼬리를 보았다. 그것은 큰 낫의 날보다도 더 길었고 검푸른 물을 배경으로 하여 창백한 라벤더 빛깔로 보였다. 꼬리는 뒤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다. 고기가 수면 바로 아래를 헤엄치기 시작하자 비로소 노인은 그 거대한 몸집과 띠를 두른 것 같은 자줏빛 줄무늬를 볼 수 있었다. 등 지느러미는 누워 있었고 커다란 가슴 지느러미는 넓적하게 퍼져 있었다. 그때쯤에야 노인은 고기의 눈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고기의 주위를 헤엄치는 회색 빨판 상어 2마리도 보았다. 2마리의 상어는 그 고기한테 달라붙어 있다가 어느 땐 떨어져 나오기도 했다. 아니면 큰 고기의 그늘에서 유유히 헤엄을 치기도 했다. 2마리 다 길이가 3피트는 넘을 것 같았다. 빨리 헤엄칠 때는 몸 전체를 뱀장어처럼 세차게 움직였다. 노인은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것은 비단 햇볕이 뜨거워서만이 아니었다. 고기가 조용히 차분하게 돌 때마다 그는 줄을 당겼다. 이제 2번만 더 돌면 작사를 꽂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더 가까이 아주 바싹 끌어와야 한다. 그리고 머리에 작사를 꽂으려고 해선 안 된다. 단 한 번에 심장을 찔러야 한다. 침착하게 굴어 그리고 더욱 힘을 내 늙으니. 예상대로 다음 회전 때 고기는 등을 물 밖으로 내밀었다. 그러나 거리가 좀 멀었다. 그 다음 회전 때도 역시 너무나 멀었다. 그러나 물 밖으로 몸을 훨씬 더 많이 드러냈으므로 노인은 조금만 더 줄을 끌어들이면 고기를 배에 나란히 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 그는 벌써부터 작사를 준비해 두었었다. 작살에 달린 가는 밧줄을 감아놓은 사리는 둥근 광주리 안에 담아두었고 끝은 뱃머리 말뚝에 단단히 메어 놓았었다. 고기는 이제 원을 그리며 그리고 커다란 꼬리만이 움직이며 다가오고 있었다. 노인은 고기를 배 가까이 몰아오려고 있는 힘을 다해 끌어당겼다. 고기는 잠깐 배를 드러내더니 약간 뒤뚱거렸다. 그러나 잠시 후 몸을 바로 하더니 다시 회전을 시작했다. 저것 봐, 내가 녀석을 움직이게 했어. 내가 움직이게 해서 배를 드러냈던 거야. 노인은 또다시 현기증이 났으나 있는 힘을 다해 고기를 붙잡았다. 내가 녀석을 움직였다. 아마 이번엔 끝장을 낼 수 있을 거야. 소나 끌어당겨라.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다리야 버텨라. 머리야 날 위해 견뎌다오. 제발 여기서 정신을 차려. 정신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이번엔 틀림없이 고기를 끌어보자. 그러나 온 힘을 기울여서 고기를 끌어당기려고 했지만
고기는 약간 뒤뚱거렸을 뿐 이내 자세를 바로잡고 헤엄쳐 나갔다. 고기야, 고기야, 넌 어차피 죽어야 하지 않니? 나마저 죽을 필요가 있겠냐? 노인은 중얼거렸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입이 말라서 소리내어 말을 할 수도 없었으나 이젠 물 있는 데까지 갈 힘도 없었다. 이번엔 틀림없이 뱃전으로 끌어와야 해. 녀석이 계속 돈다면 내 몸이 온전치 못할 거야. 아니, 그래도 괜찮을 거야. 언제까지나 괜찮을 거야. 노인은 중얼거렸다. 또다시 고기가 회전을 시작했다. 그때는 거의 고기를 잡을 뻔했다. 그러나 또다시 고기는 자세를 바로잡고 유유히 헤엄쳐 나가버렸다. 네가 나를 죽이는구나 고기야. 너에겐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어. 나는 일찍이 너처럼 크고 아름답고 침착하고 위험이 있는 고기를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네가 날 죽인다고 해도 조금도 서운할 것 같지가 않다. 내 형제여. 자, 어서 와서 날 죽여. 누가 누구를 죽이건 상관없다. 이제 머릿속이 혼미해지고 있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머리를 좀 식혀야지. 머리를 식히고 끝까지 남자답게 고통을 견뎌내도록 온갖 지혜를 모아보자. 저 고기처럼이라도 말이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정신 차려라, 머리야. 자기 귀에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였다. 정신 차려. 고기는 이후로도 2번이나 더 회전을 했다. 이젠 더 이상 모르겠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는 의식을 잃고 기절할 것 같은 상태에 빠졌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나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는 한 번 더 힘을 써보았다. 마침내 고기가 뒤뚱거렸고 그 순간 그 자신도 아찔했다. 고기는 다시 몸을 바로 일으켜 큰 꼬리를 허공에 휘두르면서 유유히 헤엄쳐 가버렸다. 또다시 한 번 더 해보겠다고 노인은 결심했다. 그러나 이제 2 손은 맥이 풀렸고 눈도 침침해져서 보일락 말락했다. 다시 한번 해보았으나 마찬가지였다. 역시 같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또 한 번 시작하기도 전에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 번 더 해보자. 노인은 모든 고통과 자신에게 남은 온 힘과 과거의 긍지까지 다 동원하여 고기에 맞섰다. 마침내 고기는 주둥이를 뱃전에 닿을락 말락하면서 노인의 곁으로 유유히 헤엄쳐 오더니 그대로 배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길이가 길고 높고 넓은 자줏빛 줄무늬가 보였다. 그리고 온몸이 온통 은빛으로 보이던 그 무한히 큰 고기가 배를 지나쳐가기 시작한 것이다. 노인은 손으로 잡고 있던 낚싯줄을 발로 밟은 후 작사를 높이 쳐들어 온 힘을 다해 고기의 옆구리를 찔렀다. 작살은 노인의 가슴팍 높이까지 허공에 솟은 커다란 가슴 지느러미 바로 뒤에 박혔다. 쇠작살이 고기의 배를 뚫고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노인은 작살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 작살이 더 깊이 박히도록
온몸에 체중을 실었다. 그런데 고기는 치명상을 입고서도 아직 팔팔한 기운을 보였고 그 엄청나게 길고 널따란 몸뚱이와 힘세고 아름다운 모습을 남김없이 과시하면서 물 위로 높이 솟구쳐 올랐다. 고기는 배 안에 서 있는 노인의 머리 위까지 올라가 그대로 공중에 떠 있는 듯 하더니 잠시 후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물속으로 떨어졌다. 그 바람에 노인의 몸과 배는 흠뻑 물보라를 맞고 말았다. 노인은 현기증이 나서 의식이 가물거리고 앞도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껍질이 벗겨져 생살이 드러난 양손으로 붙잡고 작살의 밧줄을 천천히 풀어주었다. 시력이 돌아와 주위를 보니 고기가 은빛 배를 드러내고 뒤집혀 있었다. 작살 자루가 고기의 어깨에 비스듬히 꽂혀 있었고 바닷물은 고기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1마일도 더 깊은 푸른 물속에 있는 고깃대처럼 시커멓게 보이더니 곧 구름장처럼 넓게 퍼져나갔다. 고기의 몸뚱인 은빛으로 빛나며 조용히 물결 속에 떠 있었다. 노인은 희미한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작살줄을 말뚝에 2번 감아놓고는 양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정신 똑똑히 차려라. 그는 뱃머리에 널빤지에 기대면서 자신을 다그쳤다. 난 지쳐버린 늙은이야. 하지만 내 형제와도 같은 이 고기를 죽였다. 그러니 이젠 뒤처리 노역에 남아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중얼거리면서 다시 생각한다. 고기를 배에 나란히 묶을 수 있도록 올가미와 밧줄을 준비해야지. 설사 지금 당장 이 배에 2사람이 있다 해도 저 고기를 배에 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고기를 배 가까이 끌어와서 밧줄로 잘 묶은 다음 돛대를 세우고 돛을 펴서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는 고기의 아가미에서 입으로 줄을 꿰어 뱃머리의 대가리를 나란히 비끄러매기 위해 고기를 배점까지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순간 그는 저 몸뚱이를 만지거나 더듬어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고기는 내 재산이 되었어. 하지만 단지 그 때문에 만져보고 싶은 건 아니야. 조금 전에 심장을 만져본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 2번째 작살자루를 박아 넣었을 때 말이야. 자, 이제 고기를 끌어들여 비끄러매자. 고리와 허리에 올가미를 하나씩 걸어야 한다. 늙은이, 어서 일을 시작하시지.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물을 조금 마셨다. 싸움이 끝났으니 이젠 뒤치다거리만 남았네. 그가 하늘을 쳐다본 후 다시 고기를 바라보았다. 해를 살펴보고 정오가 지난 지 얼마 안 된 모양이군 하고 생각했다. 무역풍이 불어오고 있었다. 낚싯줄은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집으로 돌아가서 소년하고 둘이 새로 꼬아 이으면 될 테니까. 이리 오너라 고기야. 그렇게 말했지만 고기는 쉽사리 끌려오지 않았다. 그냥 바닷물에 둥둥 떠 있었다. 노인은 노를 저어 고기 곁으로 다가갔다. 노인은 고기 옆으로 가서 고기 머리를 뱃머리에다 대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그 크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고기의 크기에 다시 한번 놀라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진행시켰다. 우선 말뚝에서 작살 밧줄을 풀어서 고기의 아가미를 통해 턱으로 빼낸 뒤 칼처럼 뾰족한 부리를 한 번 감아서 다른 쪽 아가미로 빼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부리에다 감아서 양끝을 매듭 지은 뒤 뱃머리에 있는 말뚝에다 단단히 비끄러 메었다. 그러고 나서는 밧줄을 끊어냈다. 이젠 꼬리에 올가미를 씌우는 일만 남았다. 그는 고물 쪽으로 갔다. 고기는 본래의 색깔인 자줏빛과 은빛으로 변해갔다. 줄무늬는 꼬리와 마찬가지로 엷은 보랏빛이었는데 손가락을 쫙 편 것보다도 넓었다. 고기의 눈은 잔망경의 렌즈처럼 보였고 눈빛은 행렬 속의 성인상처럼 초연해 보였다. 고기를 죽이자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고 노인은 중얼거렸다. 물을 조금 마시자 기분이 좀 나아졌다. 의식은 잃지 않을 것 같았다. 머리도 개운했다. 저 정도라면 1500파운드는 넘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아니, 훨씬 더 넘을지도 모르지. 내장을 빼내고도 약 3분의 2가 남을 텐데 파운드당 30센트씩 받는다면 모두 얼마나 될까? 계산하려면 연필이 써야겠는걸. 지금 내 머린 그 정도로 맑지가 못해. 그러나 오늘은 저 훌륭한 디마지오 선수와 비교해도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 같다. 디마지오처럼 발뒤꿈치 뼈가 아팠던 건 아니지만 두 손과 등이 정말 많이 아팠으니까. 그런데 뒤꿈치 뼈 타박상이란 어떤 것일까?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는 그 큰 고기를 뱃머리와 고물 그리고 배 허리께에 단단히 비끄러 메었다. 고기가 얼마나 큰지 조각배 옆에 큰 배 하나를 달고 가는 것 같았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밧줄을 한 가닥 끊어서 고기의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래턱을 부리에 갖다 대고 묶어 놓았다. 될 수 있는 대로 배를 미끄럽게 저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갈고리대와 가름대 등장비 등을 정리한 뒤 조각조각 기운 돛을 폈다. 마침내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노인은 고물에 반쯤 드러누워 남서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노인은 나침반이 없어도 서남쪽이 어느 방향인가를 알 수 있었다. 필요한 것은 무역풍의 촉감과 돛이 팽팽하게 당기는 모습뿐이었다. 이제는 가는 낚싯줄을 이용해 뭐든 먹을 것을 낚아보도록 하자. 그리고 목도 축여야지. 그러나 미끼 낚시는 보이지도 않았고 미끼로 쓸 정어리마저 상해 있었다. 할 수 없이 누런 모자발류 해초가 한 조각 지나가는 것을 갈고리로 건져서 털어보았다. 그러자 그 속에 있던 잔 새우가 뱃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중 서너 마리는 그래도 꽤 먹을만해 보였다. 새우들은 노인의 발밑에서 모래벼룩처럼 팔딱팔딱 튀어 올랐다. 노인은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새우의 머리를 따는 뒤 껍질이며 꼬리까지 죄다 씹어먹었다. 아주 조그만 새우였지만 노인은 그것들이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물병에는 아직 물이 2모금쯤 남아 있었다.
노인은 새우를 먹고 나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무거운 짐을 실었는데도 배는 잘 달리고 있었다. 그는 키의 손잡이로 배의 방향을 조종했다. 고기가 잘 보였다. 노인은 상처 두성이의 두 손을 보고 고물에 닿은 등의 아픔을 느끼고서야 비로소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고기와의 싸움이 끝나갈 무렵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마 꿈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올라 바다로 떨어지기 직전 공중에 잠시 떠 있을 때도 참 이상한 광경이라고 여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지금은 다시 전처럼 시력이 회복되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잘 보이지가 않았다. 이제 눈앞에 고기가 있었고 손과 등이 아픈 것도 꿈이 아니었다. 손의 상처도 얼마 안 가서 나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소금물에 담그면 금방 낫게 될 것이다. 바로 이 깊은 바닷속의 검푸른 물이 우리 같은 어부들에겐 제일 잘 듣는 약이지. 이제 내가 할 일은 머리를 맑게 식히는 것뿐이다. 두 손이 제 구실을 잘해주었고 배도 잘 달리고 있다. 고기도 입을 꼭 다물고 꼬리를 아래 위로 흔들면서 형제처럼 사이좋게 동행하고 있었다. 그 순간 노인의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 고기가 날 데리고 가는 건가? 아니면 내가 고기를 데리고 가는 건가? 내가 고기를 뒤에 매달아 끌어가고 있다면 문제는 없다. 또 만일 고기가 배 안에 실려 있다면 그 역시 문제는 없다. 그러나 노인은 그들이 한데 묶여서 나란히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는 문득 고기가 끌고 가겠다면 가라지 하는 생각도 했다. 내가 저 고기보단 좀 낫다는 건 꾀가 있다는 것뿐인데 고기는 날 전혀 해치려고도 하지 않았거든. 배는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었다. 노인은 짠물에 손을 담근 채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썼다. 하늘에 떠있는 뭉게구름과 새털구름으로 보아 밤새도록 미풍이 계속해서 불 것 같았다. 노인은 자신이 고기를 잡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줄곧 고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후 첫 번째 상어가 고기를 공격해왔다. 상어의 습격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고기의 시커먼 피가 1마일 깊이 아래까지 내려가자 피냄새를 맡은 상어가 푸른 수면을 박차고 물 위로 솟아오른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피냄새를 쫓아 배와 고기가 지나온 길을 따라왔던 것이다. 상어는 때때로 냄새를 놓치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냄새를 찾아냈고 그 흔적을 재빨리 따라왔다. 그놈은 바다에서 가장 빨리 헤엄칠 수 있다는 덩치가 큰 마코 상어였다. 그 상어는 흉악한 주둥이만 아니라면 몸 전체가 아름다운 편이었다. 잔등은 황새치처럼 푸른빛이었고 배는 은빛이며 껍질은 매끈하고 아름다웠다. 빨리 헤엄칠 때는 커다란 주둥이를 꽉 다물고 있어서 꼭 황새치같이 보였다. 상어는 바로 수면 아래서 높은 등 지느러미를 꼿꼿이 세운 채 노인의 배를 뒤쫓고 있었다. 꽉 담은 주둥이 속에는 각각 8개씩 나 있는 이빨이 죄다
안으로 굽어져 있을 것이다. 그것은 대부분의 상어 이빨처럼 피라밋형이 아니라 마치 사람의 손가락을 매 발톱처럼 오그렸을 때의 모양과 같았다. 이빨의 길이는 거의 노인의 손가락 정도이고 양쪽 끝이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바다에 사는 어떤 고기라도 잡아먹을 수 있도록 생긴 이빨인 것이다. 게다가 놈은 매우 빠르고 힘세고 무장이 잘 되어 있어서 당해낼 고기가 없었다. 바로 그 공포의 상어가 신선한 피냄새를 맡자 전속력으로 쫓아온 것이다. 노인은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놈이 무서워하는 것 없이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야 마는 놈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챘다. 그는 상어의 동태를 지켜보면서 작사를 준비하고 거기에 밧줄을 단단히 묶었다. 그런데 고기를 비끄러매느라 밧줄을 잘라 쓴 탓으로 밧줄이 짧아졌다. 노인은 정신이 또렷해졌다. 각오를 단단히 하기는 했지만 희망은 거의 없었다. 좋은 일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야. 노인은 중얼거리면서 상어와 자신이 잡은 큰 고기를 한번 쳐다보았다. 차라리 꿈이라면 싶었다. 상어를 때려잡지 않고선 그놈의 공격을 도저히 막을 수 없었다. 이빨이 고르지 않은 상어의 일종인 덴투소란 놈, 이 망할 놈의 자식아. 상어가 고물에 바싹 따라붙어 드디어 고기에 덤벼들었을 때 노인은 상어가 벌린 입과 이상한 눈깔, 그리고 고기의 꼬리 바로 위 살을 찰칵 소리를 내며 이빨로 물어뜯는 것을 보았다. 잠시 동안 상어의 머리가 물 위로 떠오르고 등까지 솟아오르더니 다음 순간 고기의 가죽과 살이 물려 뜯기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그때 노인은 상어의 머리 위로 작사를 던져 두 눈을 잇는 선과 코 위로 똑바로 올라간 선이 교차되는 지점에 작사를 꽂았다. 상어 머리에 실제로 그런 선이 있는 건 아니었다. 뾰족하고 푸른 큰 대가리와 커다란 눈깔, 뭐든지 찰칵찰칵 잘라 집어삼키는 주둥아리가 툭 튀어나와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곳이 상어의 골이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노인이 그곳을 내리쳤던 것이다. 노인은 있는 힘을 다해서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작사를 내리쳤다. 희망은 없었지만 결의와 온전한 저기로 상어에게 작사를 꽂았던 것이다. 상어가 몸을 뒹굴었다. 이미 상어의 눈빛에서 생기가 가시고 있었다. 상어는 한 바퀴 더 뒹굴어 두 바퀴나 밧줄에 몸을 감고 말았다. 노인은 상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상어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거꾸로 뒤집혔음에도 불구하고 꼬리로 물을 후려치고 주둥이를 연속 찰칵거리면서 경주용 보트처럼 물을 헤치고 달리고 있었다. 상어의 꼬리가 요동치는 바람에 온통 하얀 물보라가 튀었다. 그리고는 밧줄이 팽팽해지고 부르르 떨리더니 뚝 끊어졌다. 상어의 몸뚱이는 수면에 가만히 떠 있었다. 노인은 움직이지 않고 상어를 지켜보았다. 이윽고 상어는 천천히 물 속으로 가라앉았다. 저놈이 내 고기살을 40파운드는 좋게 가져가 버렸어.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작살과 밧줄까지 가져가 버렸으니 어쩐다. 내 고기가 피를 흘리고 있는 한 다른 놈들이 또 나타나겠지. 노인은 물어뜯겨 병신이 된 고기를 바라보고 싶지 않았다. 고기가 공격받고 있을 때 노인은 마치 자신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았었다. 하지만 내 고기를 물어뜯은 상어를 죽였어. 그놈은 이제껏 내가 본 것 중에서 가장 큰 덴투소였어. 그전에도 덩치가 큰 놈을 많이 보아왔지만 행운이 오래 갈 리가 있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차라리 모든 게 꿈이었으면. 고기를 낚은 일 없이 침대에 혼자 누워 신문이나 보고 있었으면 좋았을걸. 그러나 인간은 이 정도 일에 지지 않아. 인간은 파멸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어. 하고 그는 말했다. 그래도 내가 고기를 죽인 건 미안한 일이야. 하고 그는 또 생각했다. 이제부턴 더 큰 시련이 닥쳐올 텐데 나에겐 작살마저 없으니 그 덴투소 상은 잔인하고 유능한 데다 힘세고 영리한 놈이었어. 하지만 내가 그놈보다 더 영리했지. 아니, 내가 더 영리했던 게 아니라 내가 저들보다 무장이 더 잘 되어 있었던 것뿐인지도 몰라. 쓸데없는 생각일랑 말자, 이 늙은이야. 방향을 바꾸지 말고 이대로 가자. 가다가 난관이 닥치면 그대로 맞서보자.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지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은 것이라곤 생각밖에 없으니까. 오직 그것하고 야구밖에. 내가 상어에게 작사를 꽂던 멋진 순간을 디마지오가 봤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뭐 그리 대단한 솜씨는 아니었지만 사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 내 손의 상처가 그가 뼈를 다친 것만큼 불리한 조건이었을까? 알 수 없지. 전에 수영을 하다가 노란 가오리를 밟고서 종아리가 마비되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던 것 말곤 뒤꿈치를 다쳐본 적은 없으니까. 이봐, 기왕이면 유쾌한 생각을 해보지 그래 늙은이. 이제 시시각각으로 집이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말이야. 아까 40파운드의 고개를 잃었으니 배도 그만큼 가볍게 달리고 있고 말이야. 배가 조류의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노인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아니야, 반드시 다른 방도가 있을 거야.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키 손잡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돗자락은 발로 누르고서 칼을 노에 비끄러맸다.